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가 보다라는 걸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남편과의 관계 덕인데요. 처음 제가 남편과 연이 닿은 것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시작이었어요. 같은 과를 나와 저희가 연애하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런 청춘 시절을 보내고 남편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저도 제가 원하는 꿈을 향해 열심히 사느라 서서히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이던 그이와 헤어지고 가볍게 연애는 몇 번 했지만 남편에게 쏟았던 사랑만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벼운 연애마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 한동안 제 삶에 온전히 집중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헤어진 지 3년 만에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을 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소탈한 성격이고 외모도 좋아 늘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보다는 조금 이르게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쯤 되었을 무렵 시동생도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당시 시동생의 나이가 30이 채 되지 않았고요. 동서는 중소기업 회장의 막내딸이었는데 위로 오빠들이 2명이 있었고 동서 부모님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낳은 고명딸이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부모님께 하는 것을 봐도 애교가 뚝뚝 흐른다고 느껴질 정도로 귀여움을 떨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동서를 참 마음에 들어 했고요. 동서의 오빠들은 둘 다 직업도 빵빵했는데 한 명은 은행 지점장, 다른 한 명은 변호사라고 했어요. 동서 부모님은 동서를 금지 오겹으로 키웠고 돈도 많은 집에서 자라서인지 제가 느끼기에는 동서의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처음부터 동서의 언행이 예사롭지 않다고는 느꼈지만 하늘을 찌르는 그 높은 콧대는 유독 제게만 심했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전기 증설, 승합, 조명 설치, 누전 공사 등 각종 전기 시공 공사를 모두 도맡아 하셔서 업계에서는 정말 유명했어요. 거기다 시동생의 직업도 어디 내놓아도 당당할 만큼이나 좋은 직업을 가졌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서로 비슷한 조건으로 만난 커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평범한 집안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듯 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천성이 착하시고 올곧으신 분이세요. 거기다 처음부터 잘 사셨던 게 아니라 굳은 일부터 시작해 한 단계씩 올라간 분들이라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 너무도 잘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저한테도 며느리 대우를 정말 잘 해주셨죠. 그 덕에 저는 시집살이도 모르고 지냈어요. 저 또한 이런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 집은 그간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남들은 고부 관계는 어렵다는 둥, 고부 갈등 때문에 골머리가 썩는다는 둥,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을 정도로 시집살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모르고 지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차츰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인 연애 시절 때부터 시댁에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색안경을 낀 채 동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동서의 행동에 날이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제가 색안경을 껴서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저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게 맞았던 거죠. 시부모님 앞에서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정작 뒤에서는 저를 대놓고가 아닌 은근히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대놓고 무시를 당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띄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윗사람으로서 딱 잘라 이야기할 텐데
은근히 무시하는 거라 콕 집어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었죠. 한 번은 남편에게 동서가 무시하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굳이 따져 물을 만큼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걸로 가타부타 말이 나와 좋은 것도 없고 제가 좀 예민했던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죠. 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참아오다 진중하게 털어놓은 이야기였는데 당한 사람만 안다고 남편은 저를 더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뭐 예상은 했지만 막상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니 남편에게 서운함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남편에게도 참 살갑게 잘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비추는 동서는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민해져 보였고 아직 진짜 가족도 아닌데 괜히 깐깐한 형님 역할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요. 그런데 동서는 가볍게 무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날이라고 선물을 사오더라도 꼭 제 선물은 쓸데없는 걸 주며 저를 뒤에서 있는 대로 짓밟았죠. 참, 이런 걸 더럽고 치사해서 말을 꺼내는 것도 괜히 창피하지만 가족들이 동서가 사온 선물에 감탄하며 모두 기뻐할 때 제게는 상품권이라며 백화점 봉투에 상품권을 담아서 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제 취향을 잘 알지 못해 상품권으로 선물을 대신한다며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그런 동서에게 생각이 깊다면서 제가 가장 좋겠다며 이렇게 동서가 쇼핑할 기회까지 선물한 셈 아니냐며 웃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겠죠? 상품권이라도 주는 동서가 어디냐, 그만하면 됐지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봉투 속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는 10,000원짜리 상품권 2장이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작은 편지도 들어있었죠. 그 편지에는 싸구려 패션만 고수하는 분인 것 같아 백화점에서는 제게 어울리는 옷을 찾지 못했다고, 마트에 있을 것 같아 마트 상품권으로 드린다고 티라도 한 장 사입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수모에도 꾹 참고 지내던 어느 날 시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연 동서와 헤어졌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고 처음에는 그 소식에 가족들 모두 충격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동서와의 연도 끝이구나. 시동생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동서가 나타나기 전에 생활로 돌아간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동서가 울면서 시댁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었고 동서의 임신으로 그 둘은 하는 수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결혼이지 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어요. 동서가 죽어도 임산부인 상태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고 출산 후에 몸을 만들어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성화였거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그러다가 식도 못 올리고 사는 부부들도 꽤 있다고 말렸지만 동서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생애 한 번 가장 예쁜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해 그녀 뜻대로 출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둘은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도 임신을 경험해봐서 알지만 임신했을 때 많이 예민해지잖아요. 동서도 점점 예민해지는 듯 했어요.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수위가 날로 심해진 거죠. 유독 제게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시모를 포함한 모든 시댁 식구가 동서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시모는 정말 공평한 분이라 동서랑 저에게 똑같이 잘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서는 이런 대우를 늘 못마땅했고요. 하루는 시동생의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저희 시모는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도
꼭 자신이 주방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날은 요리에 시간을 쏟지 말고 온 가족이 즐기면서 보내자고 해서 배달을 시켜 먹었죠. 뒷정리는 당연히 제가 나서서 했는데 동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툴툴댔고 제가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조금 타이르게 됐어요. 입 깎아 치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나까지 나서서 거들어야 하냐고. 짜증나 정말. 아, 내가 여기서 이런 거나 해야 되는 게 말이 돼? 형님이랑 같은 대우받는 게 말이나 되냐고. 동서, 그 툴툴대는 거야 그런다고 치지만 하려면 안 들리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랑 같은 대우받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건데? 동서나 나나 이 집 며느리인 건 같은데 말이야. 식은 아직 안 올렸어도 이미 혼인신고도 했으니 아니, 동서가 손님도 아니잖아. 아니 왜 혼잣말하는 것까지 엿듣고 그래요? 진짜 별꼴이야. 그리고 각기 뭐가 같아요? 형님이랑 저희 집 수준부터가 다른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뻔뻔한 거야, 멍청한 거야? 뭐? 동서 집이 좀 잘 산다고 해도 난 이 집 맏며느리고 동서는 이 집안 둘째 며느리잖아? 내가 윗사람이니 우습게 생각하더라도 속으로 하고 앞에서는 말 가려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 귀에 들리게 하면 나도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 그리고 같은 며느리가 같이 뒷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만 투덜 대. 지금 날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가 같다는 거야. 공주랑 하녀가 같은 대우 받는 거 봤어요? 왜 어머님은 공주랑 하녀랑 같은 대우를 하시는 거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형님이나 눈치껏 행동하세요. 아시겠어요? 제 신경이 거슬리게 굴지 말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대충 하는 척하고 휘하니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제가 가서 쉬라고 했다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임신한 동서를 제가 부려먹을 생각도 없지만 저렇게 안 하려고 용을 쓰고 저와 급을 나누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저 역시 배려를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동서가 제 옆에 있어도 구태여 가서 쉬라는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는 척하고 일이 곧 끝날 것처럼 보이니 하던 일까지 팽개치고 거실로 나가버린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끝나야 다른 사람들이 별말 안 할 테니까 그런 거였겠죠. 더 황당한 것은 그날 후로 더욱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 할 짓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 모르게 뒤에서 어찌나 저를 괴롭히는지 정말 골머리가 썩는다는 말을 이럴 때 하는 거구나 싶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자신의 친정엄마까지 대동해 저를 괴롭혔던 적도 있어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는 곳까지 동서 엄마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방문한 줄 몰랐죠. 그래서 홀 직원이 동서 엄마를 자리에 안내하고 물과 유리잔을 가져다 줬는데 동서 엄마가 고의로 유리잔을 내려두려고 하는 직원의 팔을 쳐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어요. 직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주의라며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드렸죠. 그런데 동서 엄마는 이렇게 조심성 없는 직원이 자신을 안내했다며 매니저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상황을 전달받은 저는 황급히 수습을 위해 향했어요. 동서 엄마는 저를 보고 콧방귀를 낀 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레스토랑 매니저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인가 했더니 사돈댁 며느리였어? 그럼 그렇지. 없는 집 자식이 배워봤자 뭘 얼마나 배웠겠어? 그러니 직원도 덩달아 이러지. 다치지 않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 없는 집 아니고 평범한 집안 자식이고요. 많이 배워서 호텔 경영으로 유명한 대학 졸업했고요. 우리 직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팔을 쳤다는 걸 본 직원도 있는데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행패 부리시려고 하신 거라면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영업방해에 해당하거든요. 뭐야?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우리 딸 하는 말이 꼭 맞네. 이 되바라진 것. 시댁에서 우리 딸이랑 똑같은 대우 받으니 뭐라도 됐다 생각하나 보지? 꼴같전 개구이지 마. 주제도 모르고 우리 딸이랑 동급으로 가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네 분수를 알라고. 제 분수든 주제든 그건 제가 정해요. 이곳까지 친히 오셔서 동서 대신에 제게 훈수를 두려고 하시는 거 보면 동서는 아직도 한두 살 어린애처럼 구나 보네요. 너? 내가 지금 말장난이나 하자고 온 줄 아니? 착각하지 마. 내 딸이 니까 걸 상대한다는 자체가 화가 나서 내가 나서서 온 거니까. 더러운 똥을 내 딸의 제 손으로 치우게 둘 순 없잖니, 안 그래? 너 운 좋게 시집 잘 가서 기가 폈나 본데. 이렇게 경고 줄 때 눈치껏 행동해. 말로 알려주는 거 2번은 없어. 이렇게 부모까지 나서서 저를 괴롭힐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런 괴롭힘은 이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스러워졌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동서와 그녀의 엄마 때문에 일하는 것에도 지장을 받기 시작했고 레스토랑 내에서도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구설수에 올라 그렇게 좋아하던 일임에도 점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제 평범한 일상에 금이 갔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점점 위축되어 갔고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굽히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최대한 동서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시댁 가는 것도 일부러 피하게 됐어요. 마주치면 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피폐해진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평소라면 몰랐을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꾸 시댁 방문을 피하고 연락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저에 대해 오해가 하나둘 늘어갔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한 명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친정에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동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동서 한 명뿐이었어요. 시모는 제가 변한 것에 대해 실망과 걱정의 감정을 함께 느껴 몇 번이고 제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갈피가 서지 않아 얼버무리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저를 향한 걱정이 더 큰 실망이 되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니 신이 났는지 시모에게 제 험담까지 했더군요. 제가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알면서도 하나도 모르는 척 왜 변했느냐고 묻거나 시댁을 향한 제 진심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며 제 진심이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어이없는 것은 자신을 향한 제 감정을 찌어내며 시모에게 말해 저를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있던 없던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짓을 벌인 탓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고요. 제가 들은 것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제가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다 말이나 되는 건가요? 자신이 벌인 판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동서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물론 동서의 이런 괴롭힘에 대해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말을 해보지 그랬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남편은 착하고 성격 좋은 동서에게 이미 넘어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제가 하는 말은 여자들끼리 하는 일종의 질투로 치부했기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건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시부모에게 달려가 동서가 저를 괴롭혀요. 동서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때를 놓쳐버려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쌓이면서 동서의 말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도록 돌아갔고, 나중에는 정말 저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나쁜 사람으로 시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시댁을 가지 않게 되었고, 오해라는 늪이 끝도 없이 파고들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건 마치 로또 당첨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우리 친정아버지가 6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던 것인데, 그 출생의 비밀 덕에 아버지의 말년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4살 때 입양이 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친정 식구 모두 친조부모가 가난으로 허덕이던 탓에 아버지를 입양 보냈다고 그렇게 알고 여태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가난하다고 자식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낼 수 있냐고 흉을 보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의 친부모가 가난해서 아버지를 입양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도둑 맞아 어쩔 수 없이 입양되게 되었던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출생의 비밀이냐 하시겠죠. 비밀은 지금부터예요. 아버지의 친부모님, 그러니까 제게 친조부모님이 마을의 유지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력가였고, 그 재력가 집안의 맏아들이 바로 제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런 아버지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장장 66년 만에 친조부모님이 찾아내 아버지에게 연락을 주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자식인 저희 아버지에게 재산 분할을 꼭 해주고 싶다며 아버지를 정말 어렵게 전직 형사까지 고용해 찾아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 가며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당시 인상착의가 비슷했던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하는 거면 자신들이 모르는 다른 사정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한동안 포기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은 자신들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찾아 나서게 됐고, 놀랍게도 이번엔 정말 찾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 또한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역시 본인이 입양된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깊은 속사정이 있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지 역시 자신의 입양 이유가 지독한 가난 때문이라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버지가 친부모님을 뵙고 온 후 얼마 뒤 우리 가족은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었어요. 저희를 보고 어찌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쭉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아빠의 형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너무도 가슴이 아팠죠. 친정아버지에게는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었는데, 너무 애석하게도 아버지 동생분들을 한 번에 사고로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분 셋은 20대 때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 한날 한시에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남은 자식까지 모두 한순간에 잃은 조부모님은 깊은 상심에 빠져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지내셨다고 해요.
정신을 차린 뒤에는 첫째인 아버지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셨다고 했어요. 그날 온 식구가 그 슬픔이 전해져서 그리고 이제야 느끼게 된 안도감에 펑펑 눈물을 쏟아냈어요. 친조부모님께서 가슴 쓰리고 외롭게 지내셨을 걸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재산을 다 떠나서 저희는 정말 자주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좋은 추억을 쌓았어요. 나이가 들면 헛헛하고 외롭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생이별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금이라도 채워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조부모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족에게 큰 감사함을 느낀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조부모님께서는 이제 가족이 생겼고 챙겨주고 싶고 또 작은 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빠에게 꼭 주고픈 게 있는데 자신들이 주는 것은 꼭 거절 말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본인들이 그간 일궈둔 재산 중 일부였고 얼떨결에 아버지는 조부모님의 유산 일부를 먼저 받게 되었어요. 거기다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던 사업까지 받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지금의 사업은 뒷방 늙은이인 자신보다 건재한 아버지가 관리해주면 좋겠다며 아버지께 넘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에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뽑아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했죠. 할아버지도 이제 아버지가 도맡아줄 사업이니 좋은 방향이라면 뭐든 찬성한다고 해주셨고요. 정말 이 모든 일이 너무도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저 아버지의 친부모님을 더는 외롭지 않게 보살피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생각지도 못한 빠른 시일 내에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을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말할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혼전 임신으로 미뤄왔던 시동생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친정 식구들도 모두 초대를 받아 함께 참석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제일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동서는 결혼식 준비 내내 자신과 자기 부모님의 체면이 있으니 그것에 걸맞는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호화스러운 예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그런 수모를 겪게 했어도 대외적으론 아무도 모르기도 하고 이미 가족이 된 사이에 신부 대기실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시동생이 제게 경험도 있으니 동서를 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기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부케 전달이 조금 늦어져 시동생이 걱정하던 차였는데 딱 제가 동서에게 가려고 할 때 마침 도착해서 제가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부케를 전해주기 위해 동서에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러다 실수로 동서의 드레스 끝자락을 밟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본 동서는 갑자기 흥분하며 제 얼굴을 세게 밀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아니야고. 초대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왜 제라를 하고 있지? 미안해 동서. 이거 부케 전해주려다가 그만. 실수했다. 천것들 출입 금지시키라니까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형님, 미안해요? 미안하면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드레스 깨끗하게 닦아놔요. 지금 당장 당신이 수습하란 말이야. 동서가 닦으라는 드레스에는 제 신발 자국은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깨끗했어요. 그래도 제가 실수한 것은 맞아서 사과했는데 천것들이라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신부 대기실에는 저와 동서밖에 없었던 터라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화가 나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지금 나한테 천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동서 앞에 무릎을 왜 꿇어?
눈이 있으면 좀 보고나 말해. 내 발자국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데 닦으라는 거야? 동서 눈에만 보이는 그 발자국 어디에 있느냐고. 눈에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찾아서 닦아. 감히 니까지 것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할 그런 드레스라고 이게. 그러니까 무릎을 꿇든 머리에 바닥을 박든 보일 때까지 내 앞에서 조아리고 찾아서 닦아내라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가 말하는 이 고가의 드레스 결국 대여 아닌가? 돈 주고는 살 엄두가 안 나서 동서도 대여한 거잖아. 누가 보면 돈 주고 산 네 소유 드레스인 줄 알겠다. 우리나라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명확하게 말해야지. 동서의 두서없는 말 때문에 오해할 뻔했잖아? 야, 신성한 내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가, 당장 나가. 예식장 밖으로 꺼지라고. 천하디천한 네 가족 중 너를 포함한 그 누구도 내 결혼식에 팔 붙일 생각하지 마. 나라고 뭐 와서 축하해주고 싶었겠니? 사람 일상을 송두리째 엉망으로 만든 년 결혼식인데. 그래도 어쩌니 엄연히 네 윗사람이니까 참여하는 수밖에. 네 영악함이 만천하에 들통나기 싫으면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걸.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그런 관계 아니잖아. 그리고 너네 집 돈도 많다며. 그래서 나 여태 무시하고 괴롭힌 거잖아. 그러니까 내 발자국 하나쯤 그 드레스에 찍혀도 괜찮지 않니? 네 엄마한테 사주라고 해. 이깟 드레스 하나쯤이야 사주지 않겠니? 제 말을 마지막으로 신부 대기실에는 하객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울그락불그락해진 동서는 급히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를 먹었죠. 저는 간만에 통쾌한 마음으로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 뒤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에 한창이었는데 뒤늦게 제 친정 식구들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금세 알아보고 가서 맞이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본 동선의 부모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자 불이 나게 달려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의아해 인사가 끝낸 뒤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아주 통쾌한 대답을 해주더군요. 세상에, 동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와 우리 할아버지 회사가 일종의 각각 의뢰 관계였어요. 말이 좋아 협력업체라곤 하지만 할아버지 회사에서 동서 아버지 회사에게 일감을 주는 형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회사의 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동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일전에 인사를 하러 왔고 그렇게 서로 얼굴을 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아주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 참으며 버텨왔는데 동서만 영악하라는 법 있나요? 저도 다 알지만 모르는 척 영악하게 나가보자 싶더라고요. 동서의 엄마는 자신의 회사의 갑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엄마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고요. 그리고 딱 그 타이밍에 동서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도 소개해주겠다며 제 아버지를 모시고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뒤를 따랐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동서의 아버지가 자신의 회사와 협력업체인 회장님이라며 친정아버지를 소개했고 동서는 아주 상냥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런 동서에게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저를 자신의 곁에 바짝 두더니 집에서도 맞이인데 맏며느리까지 되어서 늘 걱정이 많다며 저를 잘 챙겨주라며 부탁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일순간 동서의 표정이 굳어지며 하얀 얼굴이 하얗다 못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우습고 또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동서의 엄마와 동서는 결혼식 내내 모 마려운 개처럼 진땀을 빼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행동만으로도 상황이 제대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그간 동서와 그녀의 엄마가 제가 한 짓을 모두 밝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패백실에 모여 한참 시동생과 동서가 패백을 드리는 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죠. 패백을 마치고 온 가족이 그곳을 나오려는 모습이 보이자 저는 모두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걸음을 붙잡았어요. 저는 친정부모님도 곧 오시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부탁했고 잠시 뒤 부모님께서도 도착했어요. 제가 온 가족 앞에서 말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에 동서의 엄마가 먼저 나서서 선수를 치더군요. 생각 깊은 사돈댁 며느리가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라도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오늘은 날도 날이니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좋은 시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저희 부부가 한번 대접하죠. 오늘은 사위와 딸이 행복하게 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니 말이에요. 아니요. 온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온 가족을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말은 제가 동서와 당신한테 그간 꽤 오랫동안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고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와 엄마가 형님을 괴롭히다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변해서 시댁에도 오지 않으셨던 분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 오해를 키우시면 안 되죠. 오해? 아까의 일만 해도 오해는 아니지 않아? 동서, 부케를 건네다 드레스 끝자락을 밟았다며 나한테 동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도 박으라며. 어머님, 제가 변했다고 실망하셨죠? 동서와 동서 엄마의 겁박에 무서워서 동서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동안 동서와 동서의 엄마에게 당한 모든 일을 그 자리를 빌려 다 털어놓았어요. 제 친정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고함을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아버지를 시모가 말렸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무지에 알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동서에게 당장 제게 싹싹 빌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아랑곳 않고 뻣뻣하게 고개까지 들고는 조금도 숙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친정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나서서 어쩐지 그동안 제가 힘들어 보였는데 그게 다 이 이유였다니 충격이라며 당장 협력 관계를 파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상황 파악을 했고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어리석은 언행을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동서의 모습에 동서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며 동서 엄마까지 합세해서는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로 자신이 더욱 짓궂게 굴라고 동서를 조정했던 거라며 다 자신이 잘못이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댔어요. 동서의 아버지는 동서와 동서 엄마에게 도대체 자신 몰래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닌 거냐며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동서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가족의 언행을 살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제게 말했고 친정아버지께도 소중한 자식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너무도 죄송스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절대 사과를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니 더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시모는 동서에게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지저분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하며 동서의 부모님에게도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교육했으면 이런 사달이 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제게 다가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냐며 어른이 되어서 그런 것 하나 알아채지 못하고 내게 실망스럽다며 함께 험담했다고 면목이 없다면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죠. 그 후 늘 시댁에서 기고만장하던 동서는
더는 기도 못 피는 처지가 되었어요. 시모가 동서를 엄청 시집살이 시켰거든요. 제가 그동안 자신이 아닌 동서에게 시집살이 당했을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집에서 이런 지저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며 한동안 이 말씀을 동서에게 못이 박히도록 하며 혼을 냈어요. 아버지 회사와 동서 아버지 회사의 협력 관계는 동서네 집에나 다행인 거겠지만 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질 위험이 있는 계약이었죠. 동서의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찾아와 협력 관계가 깨지면 자신은 이혼당한다고 싹싹 빌었고 동서까지 찾아와서는 제발 자신의 집안까지 흔들리지는 않도록 해달라며 애원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싶었지만 저는 동서만큼 영악한 사람은 되지 못하나 봅니다. 동서의 엄마가 마지막에 무능하고 멍청한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라며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딸이 자신의 못된 성정을 닮아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함께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이 일로 많은 것을 배웠으니 딱 한 번만 그 배움으로 좋은 모습을 딸아이에게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같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으로 인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 연락해 협력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고, "아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싶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도 나중에는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동서는 시댁에서나 그 뒤에서나 더는 제게 꼼짝도 못하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동서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제 부탁으로 이번 일은 넘어가겠다고 했고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안 동서는 더는 제 머리 위에 올라오려고 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동서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원래도 안 했지만 더욱 철저히 하지 않으시게 됐고요. 요즘은 시댁을 자주 방문해요.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미안함이 아직 남아있는지 열심히도 챙겨주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려도 자신들의 미안함이 조금 느그러지기 전까지만 이렇게라도 챙겨주고 싶다고요. 남편도 일전에 제 편에서 서주지 않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며 열심히 저를 보필해주고 있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래 일상과 그보다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네요. 그 누구도 자신보다 못난 사람 없다는 것을 이번 일로 동서가 배워서 조카에게는 부끄러운 부모가 아닌 멋진 롤모델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